네, 여의도 오퍼컷입니다. 장해찬 전 최고위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혜찬입니다. 추석 밥상 민심 어떤 얘기가 많이 나올까요? 뭐 아무래도 언론을 보면 소위 말하는 보수 언론, 뭐 TV조선이나 채널A까지도 지난 주말 앵커 마무리 멘트에서 이제 의료 대란 걱정을 조금 하더라고요. 그런데 현재까지 뉴스를 보면 물론 안타까운 일들은 있지만 어딘가 좌파들이 또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의 이 기회주의자들이 기우제 펼치는 듯한 의료 대란이나 큰 사건 사고는 아직까지는 없잖아요. 그래요. 예.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들도 좀 오가면서 불편함은 겪지만 그래도 지금이 아니면 의료개혁, 뭐 의사 증원 영원히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도 좀 오갈 것 같고, 사실 추석 전에 발표된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들이 조금 떨어지는, 그리고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아마 자유우파 국민들 걱정을 많이 사게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뭔가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고 개혁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뭐 갈등이나 잡음이 다소 들리긴 해도 역대 다른 대통령들과 비교해봤을 때 윤 대통령처럼 뭔가 나라를 바꾸려는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은 없지 않는가. 오히려 이렇게 막 윤석열 대통령의 위기론을 부추기는 이런 여론조사들이 추석 밥상에서 그래도 우리가 조금 아쉬운 게 있어도 이 대통령에게 힘을 한번 실어줘야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쪽으로 대화들이 많이 오가지 않았을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직전에 보도가 된 건데 메디스태프요? 네. 그 의대생이나 의사들로 추정되는 뭐 그 인정하지 않으면 올라가서 들어가서 글을 못 쓴다니까. 네네. 그 글들 보셨죠? 저는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네. 제가 그거를 일일이 뭐 입에 담고 싶진 않지만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네. 그 의사나 의대생으로 인증한 익명의 게시자들이 추석 연휴에 사람 많이 죽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말 우리 국민들을 뭐 조센진 같은 과거의 멸칭으로 비하하면서 뭐 아프고 다치고 많이 죽어서 무력감을 느껴야 의사들 무서운 줄 안다. 뭐 이런 취지의 글들이 여러 명의 게시자에 의해서 반복적으로 올라왔어요. 물론 저는 여전히 묵묵히 현장을 지키고 있는 훌륭한 의사들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극단적인 언행이 잘못된 분위기를 조성해서 연휴에도 응급실을 지키고 병원을 지키는 분들을 의사사회에서 오히려 배신자 취급하고 손가락질하게 되면 아니, 내가 환자들 곁을 지키고 싶어도 내 직장 동료들이 나를 따돌리고 비난하면 그 부담감 때문에 못 나가게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우리 국민의 생명을 좀 가볍게 여기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의료계와의 협상은 협상이고요. 이거는 일벌백계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보수 진보 상관없이 제가 이 댓글 여론이나 이런 걸 한번 쭉 봤는데요. 그런 국민들이 많이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글 쓴 사람은 의사 자격이 없다. 아무리 그게 온라인상의 발언이라 할지라도 면허를 빼앗아야 되는 건 아니냐라는 여론이 팽배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까지도 이번 추석 때 어르신들과 또 가족들이 맞닿아서 이야기하면서 앞으로의 어떤 여론의 흐름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을 거라고 봅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 의료 직역 카르텔이 개혁에 저항한다 이런 이게 생각을 하고 그런 메시지를 지금 내고 있어요. 그 지금 말씀하신 그게 아주 극소수 일부 일탈적인 이런 행동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 의료 직역 카르텔이 실제로 있다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저도 제 주위에 정말 존경하는 의사 지인들 선배들이 있어서 네. 제가 이걸 가지고 뭐 극소수다 아니면은 뭐 직역의 카르텔이다 이렇게 단정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리고 자칫 현장에서 고생하는 의료진들 기운 빠지게 해서도 안 되죠. 이건 그냥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죠. 다만 문제는 이런 극단적 발언들이 이게 소수건 다수건 상관없이 분위기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설령 소수라 하더라도 저렇게 국민 욕하고 뭔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게 의사사회의 주류이구나. 이게 흐름이구나라는 인식이 잡혀버리면 생각이 다른 아니 그래도 환자 곁을 지켜야지 하는 의사들도 위축이 되고 또 국민들도 의료계를 바라보는 시선이 싸늘해지고 안 좋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모두에게 피해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빠른 수사와
단호한 이 책임 있는 법적 조치 등이 이루어져야만 그게 극소수건 의료 카르텔이건 이 사태를 진정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한동훈은 사법 처리 또는 사법적 대응하면 안 된다고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소환 조사나 이런 걸 늦추라고 하는데요. 예. 근데 저는 한번 역으로 질문을 한동훈 대표에게 드리고 싶은 게 네. 만약 정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의료계와 협상을 하기 위해서 용의선상에 올라와 있는 뭐 전공의 대표들이나 또는 그런 블랙리스트를 쓴 사람들 수사를 안 하거나 미루면 그건 사법 거래 아닌가요? 아니, 대한민국의 엄연히 헌법과 여러 가지 형법이 존재하고 또 삼권 분립 체계가 작동하는 이 민주주의 시스템에서 정부가 아니 지금 우리는 협상해야 되니까 죄 지었어도 뭐 불법적인 집단 행동이나 블랙리스트를 만들었어도 경찰한테 조사하지 마. 지금 부르지 마. 그래서 경찰이 그 말 듣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수사를 안 해버리면 그거야말로 매우 심각한 사법 거래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아니, 본인이 법무부 장관 할 때는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본인 혼자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패스트트랙 맞겠다고 싸운 보수파의 동지들 그야말로 정당한 투쟁이지. 이거는 같이 좀 법무부에서 좀 이 여러 가지 정황 사정을 고려해줘야 되는 건 아니냐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TV 토론 나와가지고 그건 뭐 굉장히 위험한 뭔가 그 무엇이 청탁한 예, 것이. 청탁한 것처럼 불법적인 일인 것처럼 말해놓고 지금 수사를 늦추라거나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사법 거래하라는 뜻인 거잖아요. 그리고 수사기관에 그런 부당한 압력을 정부가 행사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이들 착각하는데 정부의 어떤 복지부 장관이나 또는 대통령실의 고위공직자가 경찰청장한테 전화해서 특정인에 대해서 수사를 하라 마라 늦추라 하는 거 이거 다 깜빵 가는 일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일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의 나경원 의원에게 했던 말과도 앞뒤가 좀 안 맞는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의료계와 협상하기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고생하는 의료인들까지 싸잡아 비난하지 않고 그분들을 존중하면서 다만 아닌 건 아니라고 선을 긋는 일이지 이런 국민들을 눈살 찌푸리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국민 목숨을 운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당하게 수사하고 조사하는데 그걸 미루라 하는 거는 저는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동훈은 모든 전제 조건 없이 하여튼 저 의료계가 협상 테이블에만 나오면 된다. 거기까지만 하면 이제 지 공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죠? 이게 이른바 사기를 치려는 건데요. 좀 세게 말씀드리면 예. 왜냐하면 25년도 의대 정원 같은 경우는 이제 수시 접수가 사실상 마무리됐잖아요. 마무리됐어요. 역대 최고의 경쟁률을 뭐 기록했죠. 7만 몇 명인가가 네. 응시하고.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중간에 곁다리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의대 정원 늘어나면 이공계 인재 줄어든다고 막 난리쳤던 사람들 있죠. 이번에 카이스트 수시 접수자와 엄청 경쟁률이 높았어요. 역대 또 최대입니다. 예, 그럼. 예. 그러니까 오히려 더 많은 인재들이 이제 의대 플러스 그 이공계에도 또 관심 거기도 문이 가지면서 이 열어졌- 더 문호가 넓혀졌으니까. 오히려 더 넓어진 거예요. 그럼요. 예. 네. 그런 상황인데 이거를 원점으로 돌리지도 못하는데 대화 테이블에 올리겠다? 그러면 그걸 믿고 의사들이 왔다가 막상 해보니까 그건 안 되면 오히려 신뢰가 더 깨져서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협상이라는 건 서로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걸 솔직하게 드러내고 마주 앉아야 되는 건데 한동훈 대표는 일단 이 여야 의정 협의체가 열리기만 하면 거기까지는 자기의 성과 그리고 그 뒤에 타협을 하건 말건 그건 정부 책임이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안추기만 하면 된다. 자기는. 그래서 지키지도 못할 25년도 이야기니 뭐 수사를 미루니 많이 하는 카드를 막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협상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협상을 잘못했던 중재자가 우리 역사에 얼마 전에 또 있었습니다. 바로 문재인입니다. 문재인이지. 아니 미국한테 가서 북한이 북핵 갖고.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 있는 것처럼 사기쳐가지고 억지로 테이블에 앉힌 게 미북 정상회담이잖아요. 그게 하노이죠. 하노이에서 노딜 되면서 미북 관계가 훨씬 더 경색되고 그 이후로 김정은과 북한이 하는 꼬라지를 보면 오히려 더 노골적으로 핵실험하고 미사일 쏘고 난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어렵게 앉혀서라도 앉힌 그 회의체에서 결과가 나는 게 중요한 거지. 일단 앉고 보자. 뒷일은 난 모르겠다. 이거는 책임 있는 정치인이나 지도자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기에 가깝다. 근데 저는 의사들이 뭐 그런 얄팍한 수에 넘어갈 것 같진 않은데요. 안 넘어가죠. 안 넘어가는데
자꾸 이제 한동훈 대표 측에서 정부와 여당 사이에 틈을 벌리니까 그 틈을 비집고 의사협회들이 입장 내면서 한동훈 대표한테는 약간 칭찬했어요 최근에. 네. 근데 그게 협상에 도움이 됩니까? 아 정부와 여당이 하나로 뭉쳐서 여기서는 후퇴 안 하는구나 라는 게 명확하게 인식이 돼야 그렇지. 의료계도 그걸 받아들이고 그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무엇일까? 우리가 끝까지 이렇게 파업만 한다고 과연 달라질까? 그 고민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네. 어라? 틈이 보이네. 이거 이간질 좀만 잘하면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 들이받아가지고 우리 편 들어주는 거 아니야? 이런 헛된 기대와 헛된 희망을 지금 주입해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저는 이거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한동훈이가 그런 식으로 판을 잘못 벌리니까 이재명이가 잽싸게 올라탔어요. 올라타면서 이재명이하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대통령 사과, 장차관 파면을 들고 나온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뭐 친한계라는 국민의힘 내부의 일부 의원들이 익명이나 또는 실명을 하는 것과 사실 이재명 대표 쪽에서 나온 이야기가 동일하죠. 똑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 추석 연휴 사이에 세계일보나 매일경제 같은 언론사에서 네. 한동훈 대표 지지율 하락 그러면서 이재명과 싸우라고 뽑았더니 오히려 이재명과 협치한다. 자기 정치만 한다는 기사들이 연달아 나왔어요. 이제 2달간은 언론도 좀 참아준 거예요. 근데 보니까 대통령을 향한 메시지가 이재명 대표의 메시지랑 한동훈 대표의 메시지가 별로 다르지 않거든요. 이거 얼굴 가리고 이름 가리고 보면은 이게 이재명 대표 메시지인지 한동훈 대표 메시지인지 헷갈리거든요. 적어도 의료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그 지적이 지금은 이제 세계일보 매일경제에서 나왔다는데 저는 되게 큰 의의가 있다고 보고 아하, 예. 이 정도면 사실은 조중동도 이건 좀 아니지 않은가? 이대로 믿고 맡겨도 되나? 라는 고민을 하는 타이밍에 이제 접어들었다고 봐요. 그러네요. 예. 그 바람에 이게 여야 의정이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동훈이하고 이재명이가 풀어야지. 갑자기 저 불교계가 폭탄 맞았어요? 도와달라고 그러는 바람에? 이재명 대표가 불교계 큰 어른을 만나서 네. 종교계가 중재해달라고 했고 오늘 언론 보도를 보니까 한동훈 대표도 추석 연휴가 끝나면 종교계를 찾아서 중재 요청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도 종교인 가문의 사람입니다. 그래요? 저희 아버지가 아시는 것처럼 이제 목사님이고 개신교 개신교 성직자 가문이에요. 네. 제가 종교인들을 특정 종교 가리지 않고 다 그래서 진심으로 존경하는데 네. 지금의 이 의정 갈등 문제 의료개혁 문제에서 종교단체가 의료계를 찾아가서 과연 힘있게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물론 그분들이 의사분들에게 환자의 곁을 지켜달라. 국민 생명을 우선시해달라라고 강력하게 요청하는 거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게 이재명이 불교계 원로 만나는 거, 한동훈 대표가 종교계 원로 만나는 것도 뭔가 문제 해결이나 일단 25년도 입시는 사실상 수시가 끝났으니 인정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자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거 보여주기 위한 저는 하나의 쇼에 지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저 교회나 사찰에서는 저 입시 그 무슨 백일기도 같은 거 다 들어갔을 텐데 맞아요. 네. 거기다 대놓고 근데 사실 정치권에서 와서 이재명이가 됐건 한동훈이가 왔건 종교 지도자한테 도와주세요 하는데 싫다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네. 요청을 받은 종교 지도자분들도 이 첨예한 사안에 대해서 저는 막 너무 구체적인 메시지 내기보다는 환자의 곁을 지켜달라. 의사들이 무엇보다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우선시해달라. 이런 원론적이고 당연한 메시지를 발신해주면 나름의 의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단순히 그냥 여당과 야당 대표가 종교 지도자 만나서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를 보여주기 위한 사진 한 컷과 기사 한 줄 내기 위한 만남이라면 이게 오히려 협상 대치 국면을 더 길게 만드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도 좀 되고요. 네. 그 대통령 사과와 보건복지부 장차관 문책 경질 이 주장을 어쨌든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야당이 상당히 그 당당하게 하게 돼 버렸어요. 그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안뿐만이 아니라 어느 사안이건 우리가 개혁을 할 수 있고 민심을 다독일 수 있다면 대통령이 사과할 수도 있죠. 그리고 장차관이든 누구든 고위공직자들은 정무적 책임을 질 수 있죠. 근데 지금 이 국면에서 예를 들면 의료계가 들어와서 25년도 증언을 인정하고
그리고 26년도에 대해서 양자 간에 합의된 단일된 안을 내놓으면서 의료개혁이 앞으로 나아가는 단계에서는 대통령께서 내가 정말 대한민국 의료의 10년 뒤 100년 뒤를 바라보고 개혁했는데 그 중간 과정에서 국민들께 본의 아니게 피해를 드린 점 내가 사과드린다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소임이 끝난 조규영 장관이든 박민수 차관이든 이 사람들 진짜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바꿔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지금 의료계가 테이블로 돌아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 2달도 안 남은 수능을 무조건 25년도 입시를 무효화시키라고 하고 있는 이 국면에서 대통령 사과하고 장차관이 경질되면 의료 개혁이 그냥 자초가 됩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제가 결코 윤석열 대통령 손들은 내가 되지. 예, 사과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의 사과는 국민들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면 언제든지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지금 그렇게 돼버리면 국민들이 보시기에 아 이제 의료 개혁 안 하나 보다. 의사 증원 그냥 접었나 보다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포기했네. 그렇게 그러니까 되는 거지. 이 문제가 일단락되고 저는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이든 대국민 담화 등을 통해서 이유여와 막론하고 과정에서 피해받은 분들에게는 사과할 수 있다고도 봐요. 근데 그게 지금처럼 이렇게 막 민주당이 이제 지지율 떨어지나 보다. 우리가 이거 이용해야지 하는데 국민의힘의 일부가 얹혀서 밀어붙일 만한 건은 아니다. 아주 잘못된 사인을 줄 수 있다라는 게 우려가 되고요. 저는 조규영 장관이나 박민수 차관과 특별한 인연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규영 장관은 그냥 아는 사이 정도고 대선 캠프 때부터 봤었으니까 박민수 차관은 아예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잘라서 문제 해결할 수 있으면 100번이고 1000번이고 자르면 되죠. 근데 지금 자르는 게 과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느냐. 적어도 의사들이 테이블에 앉고 25년도는 인정하고 26년도 논의해보자 할 때쯤 그때쯤 뭐 박민수 차관 같은 경우는 경질을 검토해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이런 것들이 야당의 주장에 밀려서 그냥 냅다 해버리면 의료개혁 안 한다는 잘못된 사인을 줄 수 있다는 그 타이밍에 어떤 문제가 있음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런 얘기를 한동훈 측근들이 먼저 시작했다는 거가 정말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먹이를 불쏘시개라고 하죠. 장작을 이재명 대표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계일보와 매일경제의 어제 오늘 기사 제목이 이제 아주 인상적인데 전혀 다른 두 개의 언론사인데 헤드라인 첫 번째 문장이 똑같습니다. 이재명과 싸우라고 뽑았더니예요. 근데 이제 세계일보에서는 협치한다 이재명과 매일경제에서는 자기 정치한다. 이렇게 뒤로 가면 좀 갈리는데 어쨌든 우리 국민과 당원과 지지자들이 한동훈 대표에게 우여곡절 끝에라도 기대했던 건 그 법무부 장관 할 때 말싸움은 안 밀렸으니까 이재명이랑은 잘 싸우겠지였는데 이게 오히려 대통령을 지금 대통령과 뭔가 기싸움하는데 혈안이 되어서 이재명 대표와 보이지 않는 약간 연대를 결성한 게 아닌가 의심이 될 정도니까. 그 적대적 공생. 그렇죠. 그거 내가 얘기했더니 저 좌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부인을 안 하더라고. 적대적 공생. 왜냐하면요. 지금 고성국 박사님도 KBS 라디오 인터뷰에 다양한 좌파들 민주당도 어쨌든 균형을 위해서 부를 수밖에 없잖아요. 부르죠. 저도 일이니까 제가 옛날처럼 방송을 많이 나가진 않아도 종편이나 주요 인터뷰 등을 모니터를 하거든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종편 나오거나 여러 공중파 라디오 나오는 민주당 진보 패널들이요. 다 한동훈 편 들어요. 진짜로. 그렇더라고. 다 한동훈 편 들고 한동훈 응원해요. 왜냐? 친한계와 친명계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공공의 적으로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의 적은 친구다는 마음으로 뒤에서 사실상의 적대적 연대, 적대적 공존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분석도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을 어떤 저 좌파 프레카드는 올해 안에 끌어내자 뭐 이렇게까지 써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최대한 빨리 탄핵을 시키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재명이는 감옥 가기 전에 대선 후보로 그렇죠. 바로 가고 한동훈이도 지지율 떨어져서 다른 사람한테 뒤집히기 전에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 다 윤석열 대통령과 적대적인 관계일 뿐만 아니라 탄핵을 빨리 해야 두 사람이 다 대선에 후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해관계까지 일치하는 것 같다. 이거 오늘 저 좌파 패널이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심장한 분석인데 뭐 그게 뭐 팩트다 아니다라고 제가 뭐 말할 수는 없죠. 뭐 속을 들여다보진 않았으니까. 그런데
이재명이 어쨌든 3심 대법원 판결 나기 전 대선하고 싶어 하는 거야 주지의 사실이고 한동훈 대표는 취임 2달 만에 지금 지지율이 갤럽 기준 10%가 빠져가지고 슬슬 참아주던 언론들한테 두들겨 맞기 시작했습니다. 이 검증의 시간이 2년 남았어요. 다음 대선 후보 결정될 때까지 지금 오세훈 몸 풀고 홍준표 시동 걸고 예. 원희룡 다시 복귀하려고 하고 하잖아요. 김문수 뜨고 있고 이 2년 어떻게 버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좌파의 분석이라면 우리가 고려해 봄직한 굉장히 예리한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그래요. 뭐 맞다 아니다 지금 이르게 말할 수는 없어도 네. 이 추세로 가면 한동훈 지지율이 계속 떨어질 거라고 예상 하시는 건가요? 네, 뭐 저는 다른 길이 없다고 보여져요. 근데 한동훈 대표가 해법을 좀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냥 한동훈 지지율 떨어진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그게 어쨌든 대통령 지지율과 당 지지율에도 영향을 끼치니까. 네. 근데 두 가지 길이 있는데요. 지금이라도 자기 정치와 어설픈 차별화의 욕심을 좀 버리고 일단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를 도와서 일이 좀 되게 하자. 그리고 저는 한동훈 대표에게 이런 조언하고 싶어요. 제가 사감이 없기 때문에 이런 충고를 이제 정말 진심으로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네. 잘하던 거 해라. 잘하던 게 뭐냐. 민주당과 말싸움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정치는 결국 말로 하는 싸움이잖아요. 이재명과 싸워라. 민주당과 싸워라. 잘하던 그 공격력, 전투력을 당대표 자리에서 보여줘서 그 싸움에서 민주당의 아픈 구석을 콕콕 찔러서 유효타를 따낼 때 다시 한동훈 대표의 살 길이 열리는 건데 지금 그거 지난번에 그 무슨 당 대표 회담 네. 그거 할 때 계엄설 퍼뜨리던 이재명이 한테 못했죠. 현장에서 한마디도 댓글이 못한 순간 네. 거기서 게임 끝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게 왜 그러느냐? 왜 법무부 장관 때 잘하던 것도 지금 못하느냐? 네. 이게 결국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대통령 병에 걸려서 그런 거예요. 내가 대통령이 될 사람이고 대선 주자라는 그 목표에 눈이 멀면 싸우기 싫고 민생을 말하고 싶고 협치하고 싶고 막 이렇게 말싸움 그거는 내 밑에 저 대변인들이나 저 밑에 지명직 최고위원이나 너네가 좀 해주고 나는 이 대한민국을 아우르는 아니 그러면 그런 거 대신해서 잘할 사람들이라도 뭐 그럼 최고위원으로 만들어 놔두니 잘할 사람들 다 자르니까 이제 정말 손발은 없는데 이게 대통령병 걸려서 그런 거거든요. 참.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병을 고쳐야 돼요. 내가 대선 후보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네. 지금 내가 여당이지만 정말 어려운 소수 여당 대표로서 내가 일당백하는 파이터가 되겠다. 그 모습을 회복하면 길이 좀 보일 텐데 그렇지 않고 여기서 주변에 있는 가정교사들이 오답 노트를 잘못 적어줄 가능성이 있어요. 뭐냐. 정말 저처럼 사심 없는 사람이 주는 오답 노트는 잘하던 거 하라는 거, 그러니까 민주당과 잘 싸우라는 거, 그리고 지금은 일단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이 잘 되도록 힘을 보태라는 건데 그 주변에 진중권이나 김경률 같은 가정교사들은 너가 대통령이랑 덜 싸워서 그렇다. 더 세게 들이받아야 된다. 이거를 지금 민주당과 좌파 패널들이 종편이랑 라디오 나와서 그렇지. 해주는 조언이거든요. 그렇지. 근데 이 조언을 받아들이면 앞으로 더 나락으로 갈 일밖에 없는 그러니까 거죠. 제3자 특검법 네가 제대로 발의해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확실하게 금을 그으라 뭐 이런 거를 좌파 패널들이 와서 맨날 얘기하더라고. 최근에 이제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도 요새 뭐라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한번 모니터를 해봤더니 제3자 특검이나 또는 심지어는 김건희 특검을 발의해서 그걸로 대통령과의 협상 지렛대를 삼아야 된다. 이건 쉽게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 협박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조언을 받아들이면 이제 더 나락으로 간다. 이제 완전히 배신자로 낙인 찍힌다고 보는 거고. 설마 그 정도로 어리석을까? 이를테면 이재명이나 이준석이가 뭔가 또는 좌파 패널이 뭔가 한동훈이한테 훈수를 한다면 결국은 한동훈이 이용해 먹고서 삶아 먹겠다는 의도를 갖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도 못 알아챌까? 그런데 이 2달 만에 갤럽 지지율 10% 까먹는 게 아무나 하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갤럽은요 특성상 예. 지지율 변동이 잘 없어요. 없어요. 예. 그 무당층 무응답이 굉장히 많이 잡히는 전화 면접 조사이기 때문에 리얼미터 같은 ARS 조사보다 이 변화의 폭이 좀 덜해요. 다른 지지율도 보면. 예. 근데 거기서 지금 2달도 안 돼서 10%가 까지는 판단력이면 오답 노트를 제가 주는 정말 사심 없는 오답 노트가 아니라 진중권, 김경률, 이준석 등이 주는 오답 노트를 받아들고 이상한 행동을 할 수도 있죠. 예. 우리 장혜찬 전 최고 말씀 중에 잠깐 나왔지만
김건희 여사에 대한 마녀 사냥이 진짜 도를 좀 넘었어요. 이를테면 어제 그 발달장애 아동 시설에 네. 갔는데 이걸 갖고 파렴치한 행동이라고 막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트집을 잡아서 예전 같으면 뭔가 그 행보 중에 뭐 작은 거라도 좀 실수가 있거나 조금 뭐 아니다 싶은 대목이 있을 때 이걸 트집 잡아서 공격하는 것들은 그동안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그런 것도 안 해, 이제는. 그냥 공격이야.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여사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부정이 시작된 거죠. 네. 이게 결국에는 최상병 특검이 번번이 막히니 좌파 진영에서는 김건희 특검을 이제 추석 이후에 통과시킨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이 바라봤을 때 친한계에서 이거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더 크다. 아, 오히려. 해병대원 특검법보다. 그래서 여권을 완전히 분열시키겠다라는 어떤 기회로 포착하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정적 프레임을 그냥 마구잡이로 쏟아내는 건데요. 저는 지금 제2부속실도 준비 중이고 대통령실도 김건희 여사 보좌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지만 한 두 가지 정도만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야당이 뭐라 하건 개의치 말고 낮은 자세로 진정성 있는 행보를 꾸준히 보여야 돼요. 이번에 장애아동 센터 가서는 그 키즈 카페 같이 아동들이 노는 시설물을 김건희 여사가 직접 걸레로 닦고 하는 것들, 그런 게 참 좋아 보이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도 야당이 뭐라 하고 뭐 가식이다 위선이다 하겠지만 그런 행보가 한 달에 두세 번씩 꾸준히 이어져야 돼요. 누가 알아주던 말던 제일 어렵고 낮은 곳에 가서 관심을 환기시킬 뿐만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가 그곳에서 하는 봉사활동이 진정성 있어 보이게 6개월만 계속 하잖아요. 안 쉬고 매번 낮은 자세로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뭐 이렇게 정말 어려운 봉사들 하면, 그러면은 좀 진정성이 있나? 그래도 영부인이 저렇게 낮은 데 가서 어려운 데 가서 고생하는구나라고 저는 여론 바뀐다고 봅니다. 네. 두 번째 조언은 이 이전에 마포대교 자살 방지 노력하시는 분들, 네. 제가 그 의미는 알겠어요. 정말 중요한 일 하시는 분들 격려하러 가신 건데 대통령실도 아주 민감하게 정무적 보좌를 잘해야 됩니다. 거기서 본의 아니게 그 대원들에게 뭔가 지시하는 듯한 팔을 이렇게 뻗고 지시하는 듯한 사진 같은 게 대통령실로 공개가 됐는데, 그건 대통령실에서 공개를 한 거죠? 네. 언론이 취재한 게 아니고. 네. 그거 안 좋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지금은 더 민감한 시기인 만큼 더 낮은 자세로 있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진정성 있게 보여주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노력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사진이나 뭐 보도 자료나 이런 것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뭔가 위에 있는 자세로 보일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것들은 대통령실에서도 잘 가려서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요. 어떻게 보세요? 아까 해병대원 특검을 밀기에는 조금 역부족이다라고 하는 좌파의 판단 때문에 그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한 빌드업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밀어붙이고, 이 경우에는 그 친한계 한동훈 이 똘마니들이 대거 그 찬성표를 던져서 특검을 관철시킬 수 있다고 좌파가 계산하는 것 같다 이랬잖아요. 보고 있죠. 실제로 네. 어떻게 전망하세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친한계라는 분들도 잘 알아야 돼요. 한동훈 대표가 어쨌든 당 대표로 있는데 이거 반란표가 나와서 특검이 통과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지시를 했든 뭐 묵인 방조를 했든 아니면 하지 말자고 했든 그 책임은 당 대표가 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김건희 특검이라는 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특검을 하고 조사를 하고 뭐 문재인 정부 때 털어놓고 다시 털겠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결국은 정부와 당을 완전히 갈라치게 하겠다는 노림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민주당이 발의하는 특검에 대해서 이 개별 특검이 뭐 근거가 있냐 없냐, 국민 여론이 어떻냐를 따지는 것부터가 민주당의 노림수에 말리는 거고, 그렇죠. 이 모든 특검의 자체가 최상병 특검도 그렇고 김건희 특검도 그렇고 뒤에 또 무슨 특검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모든 특검 자체가 결국은 대통령과 여당을 갈라치기 위해서 가뜩이나 108석으로 쪼그라든 이 소수 여당을 찢어놔서 탄핵을 통과시키겠다라는 그러한 어떤 이 전제 조건이다. 그 전제 조건용 특검이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당대표가 원내대표가 소통하면서 똘똘 뭉쳐야지, 이게 어느 특검이든 반란표가 일정 이상 나와서 통과되는 순간 당 그냥 그대로 찢어집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은 한동훈이가
그러니까 선언하면 되거든요. 어떤 경우에도 특검은 없다. 그리고 좌파가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야권이 뭘 갖다 들이대도 우리는 절대 이탈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라도 선언하면 되는데 왜 이걸 안 하는 거? 그 선언을 하면 네. 제가 한 달 동안 한동훈 대표가 뭘 해도 비판하지 않고 완전 친한 게 된 것처럼 열심히 칭찬해주고 힘 실어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감으로 평론하고 정치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정부와 보수 잘 되라고 평론하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 잘못해도 그 선언만 하고 우리 똘똘 뭉치자 하면 그렇지. 저희도 지금 약간 반한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똘똘 뭉칠 같은 대상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왜 안 하느냐. 이게 제가 아까 말한 잘못된 가정교사들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하, 특검을 통과시키고 특검을 하는 게 본인의 인기와 지지율 뭐 있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그 중도 확장력을 높여준다라고 잘못된 가정교사들에게 지금 배우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특검 장난질 노약질에 질질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미몽에서 깨어나서 만약에 특검 거부하잖아요. 그러면 일부 진보 언론이나 뭐 중도로 가장한 좌파 평론가들이 몇 번 뭐라 할 수는 있겠지만 2주일만 지나도 한동훈 대표 떨어진 지지율 상당 부분 회복될 거예요. 아니, 그렇지. 그래요. 자, 마지막으로 짧게 이 문제, 저는 이 문제 좀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질문 드리는 건데, 파리올림픽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 배드민턴 협회에서 문제가 불거졌잖아요. 네. 그리고 그 6개월 전에는 축구협회에서 네. 홍명보 선임 과정에서 또 문제가 많이 불거졌어요. 그래서 이제 여론이 야 이거 한국 체육 이래서는 안 된다 해서 문체부가 조사 들어갔어요. 그래서 중간 발표가 좀 협회가 좀 뭐 횡령 배임 정황도 있다 뭐 이런 발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안세영 선수 손을 들어주는 이런 판단도 있었는데, 야 이게 저 대통령의 그 카르텔이라는 게 딱 들어맞는 것 같아요. 이 체육계 카르텔이 이게 어마무시하더군요. 저 살다가요. 문체부가 체육회 감사를 요청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하위 기관인 거잖아요. 그렇지. 체육회 산하 기관이고 체육회가 감사원에 우리도 질 수 없다. 문체부도 감사해달라고 신청했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 됐어요. 살다 정부나 이런 유관 기관에서 이런 걸 처음 봐요. 아 진짜로. 야 이것들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정도로 지금 이 체육계 카르텔이 콧대가 높다. 문체부가 감사를 하겠다는데 오히려 문체부가 더 문제라고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이 산하 유관 기관이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저는 최근에 온라인 커뮤니티 여론을 보면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이 윤석열 정부에 지금 뭐 좋은 점수 안 주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지지율이 낮고. 그런데 유인촌 장관이랑 장미란 차관 인기가 꽤 높아요. 왜냐? 체육회 감사하고 축구협회랑 배드민턴협회 감사하는 것 때문에. 그 지금의 어떤 젊은 애들이나 40대 민주당 지지층이 과거 MB 때 장관했던 유인촌 장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렇지. 그런 댓글들이 뭐가 많느냐? 내가 유인촌을 응원하게 될 줄 몰랐다. 이번만큼은 믿어본다. 인촌이 형. 막 이런 댓글들이 달려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체육계 카르텔을 깨부수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도 하지만 정부의 지지율을 겨딘시켜줄 수 있는 중요한 정무적 기회이기도 합니다. 저는 유인촌 장관이 더 적극적으로 이거 뛰어들어야 한다고 보고 있고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대통령께서도 이 체육계의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 결국에는 이기흥 회장이 한 번 더 하고 싶어서 이 난리 치는 거잖아요. 뭐 그렇다고 그러대요. 그리고 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이 한 번 더 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 4번이나 한 거 아니에요? 네, 계속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무슨 협회장직을 각각 뭐 종신직 비슷하게.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쓴소리 하시면서 그거는 사소한 일이다 볼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젊은 사람들이 보는 공정의 문제, 굉장히 민감한 문제가 됐거든요. 예. 저는 이거 대통령께서 나서셔서 일벌백계하고 공정하게 질서를 바로잡는 것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단초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체육 문제가요, 그냥 레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9시 뉴스를 편성할 때도 이 스포츠 뉴스는 따로 편성하잖아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지금 프로야구가 1000만 관중 시대를 돌파해 버렸거든요. 네. 이 폭염에 올림픽도 있는데, 근데 1000만 관중을 돌파했어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거죠. 그 1000만 관중의 주력이 20대, 30대 여성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공정이나 이런 거가 민감하겠어요. 더구나 스포츠계에는 스타들이 있는데 뭐 손흥민이다, 뭐 안세영이다 이런 스타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데 그야말로 이 수십 년 그 철밥통들이 카르텔 구성해서 탁 억누르고 있다. 이게 이 구조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이걸 그냥 둔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이거는 그래서 유인촌 장관도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되고요.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대통령께서 직접 진두지휘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결코 사소하거나 가벼운 문제가 아니에요. 네. 국민들이 체감하는 공정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네. 예. 오늘 여의도 오퍼컷 여기서 마무리하면서 우리 추석 연휴 장해찬 전 최고위원 덕담 한 말씀 듣겠습니다. 네, 여러분 추석 명절입니다. 뭐 답답하고 힘드신 것도 많겠지만 그래도 이 남은 연휴 기간 동안은 가족분들과 함께 주위에 가까운 분들과 함께 좀 풍성하고 건강한 연휴 명절을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 명절에도 일하시는 분들께는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고 존경한다는 말씀 드리고 연휴 끝나고는 더 좋은 기운으로 우리 정부도 또 고성국 TV도 또 보수파 우리 자유 시민들도 또 교육감 선거라는 중요한 네. 이벤트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 다가오는 서울시 교육감 재보궐 선거도 모두 다 좀 이 보름달처럼 술술 풀리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저도 같이 기도하면서 현장에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그 토요일 날 이 서울시 교육감 예비 후보 3명하고 토론했는데 네. 단일화 될 것 같다. 또는 돼야죠. 이제 네. 단일화를 안 하면은 이제 테러가 없다. 네, 예, 그런 느낌을 제가 토론 진행하면서 느꼈어요. 네, 정말 큰 역할을 우리 고성국 TV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우리 장혜찬 최고 말씀대로 좋은 기운 듬뿍 받아서 연휴 끝난 다음에 더 힘차게 전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월요일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내일 아침 7시 20분 KBS 1라디오 전격시사 유튜브로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자, 장혜찬 전 최고위원과 함께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